공을 차는 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북한 축구 국가대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가대표였던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이름은, 본명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북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김철수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2018년 저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재능이 있었고 운 좋게도 체육학교에 선발되어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죠. 북한에서 축구 선수, 그것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삶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들으면 굉장히 멋있게 들리시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습니다. 잔디구장? 그런 건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 정도에나 있었죠. 우리가 훈련하던 곳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공도 부족했습니다. 팀 전체가 사용하는 공이 고작 5, 6개. 그나마도 낡아서 공기가 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축구화는 1년에 한 켤레 지급되는데 그것도 중국산 짝퉁이었습니다. 6개월만 신으면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훈련 외의 시간에는 우리도 일반 주민들처럼 노력동원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댐 건설 현장, 도로 포장 공사, 건물 건축 현장, 국가대표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평양 외곽의 댐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안전모도 안전벨트도 추락방지 그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맨몸으로 10층 건물 높이의 비계를 타고 올라가야 했죠.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장비는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제 동료 한 명이 추락했습니다. 흑!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료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감독 동지, 사람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끄럽다. 혁명 과업 수행 중에 그 정도 부상은 영광이다. 계속 일해라. 그 동료는 그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보상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자기 몸 관리 못한 것이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2018년 가을, 우리 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아시아 예선전을 위해 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북한 선수들의 해외 원정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단체 행동만 허용되며 숙소 밖 출입은 금지됩니다. 심지어 2인 1실을 쓰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죠. 하지만 경기장에 가면 달랐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의 유니폼, 축구화, 장비들, 모든 것이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신 나이키, 아디다스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낡은 중국산 짝퉁을 입고 있었죠. 경기 전 몸풀기를 하는데 상대팀 벤치에서 선수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치는 선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독의 말은 곧 법이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경기 후 사상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기는 졌습니다. 0-3으로 완패했죠.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상대팀 라커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깐 보니 그들은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라커룸의 샤워실은 찬물만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도 늘 그랬죠. 그 순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방콕의 밤거리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가로등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상점의 네온사인, 아파트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 북한의 밤은 암흑천지입니다. 평양을 제외하면 가로등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전국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죠. 중국산 랜턴 없이는 집안에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옆자리에 보이부 요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자본주의의 허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허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인가? 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훈련에 집중이 안 되었고 자꾸만 방콕의 그 밤거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꼬리를 물었죠. 왜 우리는 국가대표인데도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는가? 왜 운동선수가 댐 건설 현장에서 삽질을 해야 하는가? 왜 다쳐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 팀의 스트라이커였던 박형이 훈련 중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었죠.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남한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즉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았겠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혁명적 의지로 극복해라.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반당적 태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형은 제대로 된 수술도 받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지냈고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마친 박형에게 돌아온 것은 탄광 배치였습니다.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가 쓸모 없어지자 탄광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구나. 쓸모 있을 때만 이용하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그때부터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다시 한번 해외 원정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였죠. 이번에도 감시는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경기 전날 밤 저는 룸메이트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빨리 다녀와라. 복도의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20층 건물이었고 우리 방은 15층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다. 아니, 총살이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층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새벽 2시였으니까요. 직원은 졸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서라고.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 국가대표였습니다. 지구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었죠. 저는 그 차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헬프 미, 노스코리어, I want asylum. 제가 아는 영어는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플리즈, 헬프미. 그렇게 저의 탈북은 시작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곧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밝았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환했죠. 형광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전광판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건가? 북한에서는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전기가 없습니다. 저녁만 되면 온 나라가 암흑천지가 되는데 여기는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리어. 기계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요. 국정원 조사 과정은 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신원 확인과 간첩 여부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매일같이 놀랐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산업재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국가와 회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을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도 지급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아니, 북한에서는 일하다 다쳐도 그냥 자기 손해거든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보상도 없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고 추락방지 그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전모도 안전벨트도 그물도 없이 10층 높이의 비계를 올랐습니다.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장비도 없어서 수십 킬로그램의 자재를 사람이 직접 나르고 삽으로 땅을 팠죠. 그리고 다치면 혁명 과업 중에 다친 것은 영광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치료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서울 거리를 나갔을 때 건설 현장을 봤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란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녹색 그물이 쳐져 있었죠. 그리고 현장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죄의 천일 달성.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어느 날 하나원에서 서울로 외출 교육을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날이었죠. 지하철역에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엘리베이터요. 계단 오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계단 오르기 힘든 사람이요? 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 장애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북한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휠체어도 목발도 보청기도 제대로 된 게 없죠. 장애인들은 그저 집안에서 평생을 보내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면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저 병신 좀 봐라. 쯧쯧.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거야.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니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점자블록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점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무실 앞에는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를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로요. 저게 뭐예요? 휠체어 필요한 분들이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어요. 무료로요? 그럼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장애인도 사람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역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자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승객이 계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북한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방해된다고 욕을 먹었겠죠. 며칠 후 길거리를 걷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 혼자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 휠체어는 누가 사준 건가요?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무료나 저렴하게 지원해 줍니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무료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데 여기서는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를 지원해 준다니. 이게 정상인 사회구나.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정착 지원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샀죠. 북한에서도 TV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은 딱 하나. 조선중앙텔레비전뿐이었죠.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만 방송했습니다. 한국 TV는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방송을 했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동물농장 축산농장을 다루는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주인도 없는 떠돌이 고양이였는데도요. 수의사가 고양이를 진찰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술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요. 마취를 하고 뼈를 맞추고 깁스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치료하듯이요.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물을 치료한다고? 북한에는 수의사라는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기는 한데 극소수이고 대부분 군대나 당에서 키우는 말이나 돼지 같은 귀한 가축만 치료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가축이나게 고양이가 다치면 그냥 죽입니다.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사람도 제대로 치료 못 받는데 동물을 치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이어서 다른 사연이 나왔습니다. 유기견을 구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려진 개를 보호소로 데려가고 씻기고 치료하고 새 주인을 찾아주는. 이 아이는 학대를 받아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치료와 교육을 통해 학대받은 개를 치료하고 교육한다고? 북한에서 개는 식량이었습니다. 단고기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는 것이 개의 운명이었죠. 애완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며칠 후 길을 걷다가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유모차 안에 개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개가요. 저게 뭡니까? 애완견이요. 작은 강아지는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는데 여기서는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닌다니. 그리고 그 여성은 카페에 들어가더니 개와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저는 한참을 그 카페 앞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안에는 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개들에게 특별히 만든 간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애완동물 산업.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6조 원. 동물병원 전국 7,000개 이상.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물병원이 7,000개가 넘는다고? 북한에는 제대로 된 사람 병원도 거의 없는데. 정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담당 복지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도 하나 만드세요. 신용카드요? 네,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카드로 결제하죠. 신용카드.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복지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신한은행이었죠.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체크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돈도 아닌데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카드를 받고 담당자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카드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기계가 소리를 내며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 네.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왔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돈을 쓸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현금 거래였습니다. 그것도 북한 돈, 중국 위안화, 달러가 뒤섞여서 복잡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은행이었습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정착금을 이 계좌로 입금해 드릴 테니 필요할 때 ATM에서 찾아 쓰세요. ATM이요? 네, 무인 현금 인출기요. 24시간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북한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은행은 입금만 됩니다. 출금은 안 돼요. 말이 은행이지 사실상 국가가 주민들의 돈을 강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네 인민반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저축하라고 강요합니다. 동무, 이번 달 저축 안 했소?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고 싶소? 저축하면 그 돈은 다시 못 찾습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숨겨둡니다. 벽안, 마룻바닥 및 화장실 천장 같은 곳에요. 저도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처음 몇 달은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정말요? 나라에서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내 돈이니까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ATM에서 돈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액을 선택하니 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돈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내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나라구나. 한국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말하는 기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밥솥이었습니다. 복지사가 자취방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는 걸 도와줬는데 밥솥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해 먹으려고 쌀을 씻어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사를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밥솥이 말을 해요. 네, 요즘 밥솥은 다 음성 안내가 나와요. 30분쯤 지나자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밥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가 말을 한다고? 북한의 밥솥은 그냥 전기로 열을 가하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그것도 전기가 자주 나가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그런데 여기 밥솥은 스스로 판단하고 말까지 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서 출근을 하는데 회사 동료가 차로 태워줬습니다. 차에 타니 작은 화면이 있었고 거기서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저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요. 길 안내해 주는 거예요. 누가 어디선가 무전으로 알려주는 건가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기계가.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전기였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 밤 숙소 창문을 열고 밖을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고 거리마다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밤은 암흑천지입니다. 평양을 제외하면 전국에 가로등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온 나라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집안에서도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중국산 랜턴이나 양초 없이는 집안에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려면 손전등은 필수입니다. 그것도 배터리가 귀해서 아껴야 하죠. 밤에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시골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밤인데도 나처럼 환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요. 편의점은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아파트 복도도 밤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버스 정류장도 공원도 모든 곳이 환합니다.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요? 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왜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너무 귀해서 여기는 전기가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하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전기 아끼는 습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갈 때마다 불을 끄고 TV도 보고 나면 즉시 껐습니다. 전기밥솥 플러그도 뽑아놨죠. 복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정말요? 네,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요. 몇만 원. 북한에서는 전기가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도 전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불을 켜고 당연하게 전자제품을 쓰고 당연하게 밤에도 활동합니다. 이게 정상인 삶이구나. 한국에서의 첫 직장은 물류센터였습니다.
북한에서 축구 국가대표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안전모를 쓰라고 했습니다. 안전화도 지급해줬고 작업복도 회사에서 제공했습니다. 여기 추락 위험 구역입니다.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현장 곳곳에 안전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괜찮아? 병원 가봐야겠다. 조퇴해.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안 돼. 허리는 나중에 큰일 나. 산재 처리할 테니까 병원 가봐. 산재 처리. 그 동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는 동안의 임금도 다 받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반찬이 45가지는 나왔고 고기 반찬도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밥과 국은 무제한 리필이었죠. 김철수 씨, 많이 먹어요. 일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대표였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급은 자주 끊겼고 고기는 명절에나 조금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노동자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퇴근 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철봉, 평행봉 같은 운동기구들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었죠. 이거 무료예요? 옆에서 운동하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구청에서 설치한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저는 철봉을 잡고 턱걸이를 했습니다. 1, 2, 3. 20개를 했는데도 아직 힘이 남았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할 때는 영양 부족으로 훈련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먹고 나니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공짜로 나왔습니다. 버튼만 누르면요. 물도 공짜예요? 편의점 알바생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뜨거운 물은 무료예요. 무료. 북한에서는 물도 귀했습니다. 특히 깨끗한 물은요. 그런데 여기서는 뜨거운 물을 공짜로 주다니. 컵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북한에서 그랬다간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TV에서 당당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주말이 되면 시간이 남아서 서울 구경을 다녔습니다. 명동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고 상점마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심지어 서양인들까지.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을 보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톨, 그란데, 벤티 중에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예요. 중간 거요. 커피를 받았는데 5,000원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서 일해도 돼요? 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많아요. 카페에서 일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에 갔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버스킹이요. 거리 공연이요. 거리에서 공연을 허가 없이? 신고 안 해도 돼요? 일부는 필요하지만 대부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북한에서 허가 없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 반동분자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버스킹하는 사람 앞에 통이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넣었죠. 이게 자유구나. 어느 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그냥 참았을 겁니다. 병원에 가봐야 약도 없고 의사도 제대로 못 봐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동네 의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탈북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목을 보고 체온을 재고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습니다. 약값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게 전부예요? 네,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이 정도예요.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주고 암시장에서 사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3,000원으로 약을 한 봉지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이틀 만에 나았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병에 걸려도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정착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해 보는 게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일자리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탈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료로요. 무료로. 저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저 같은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죠.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 나이에도 공부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50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학교를 못 다니면 그냥 끝입니다. 다시 공부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복지사가 또 말했습니다. 대학도 갈 수 있어요.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어요. 대학을요? 네, 관심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대학?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자유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 인터넷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도 있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책방에 가면 온갖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소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북한을 비판하는 책도,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책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도 모두 있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지금 저는 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죠. 다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요.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형, 북한에서는 축구를 어떻게 했어요? 글쎄, 여기와는 많이 달랐지. 그들에게 북한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전기도 없었어요? 훈련장에 잔디도 없었어요? 안전모도 없이 일했다고요? 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곳에서 가끔 밤에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여전히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곳이 천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옥은 아니구나.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젠가 북한도 이렇게 빛나는 날이 오기를. 북한에 남아있는 제 가족들도, 제 동료들도,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저에게 준 이 두 번째 인생을